낙성을 가져버렸네. 잠시만요. 지난번에 하이라키컬 못했죠? 왜 이래? 지난번에 하이라키컬 못했고,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끝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네,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 간단하게만 조금 돌아보면서 말씀드리고서 다시 할게요. 네. 일단 콘텐츠에서 저희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뭔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 뭐 실제 데이터, 관심 있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트루 디스트리뷰션 PX라는 게 있다고 할 때,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 때 뭐 여기서 뭐 사람의 얼굴 그러면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정상적인 얼굴, 비정상적인 얼굴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우리도 이런 PX를 모방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슷한 옵저버블 가능한 데이터들을 뭐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모방을 해보자, 그런 개념, 그런 큰 개념 자체가 일단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애드버서리얼, 뭐 라이클리우드, 스코어 베이스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었던 VA는 라이클리우드 베이스드 모델이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오늘 할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과 라이클리우드 베이스드 모델,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 생성 모델을 공부하거나 또는 딥러닝 모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 대한 각자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물질들 있잖아요. 뭐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라든가 어떤 상당히 다양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색상, 크기, 형태 같은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차원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동굴의 우화,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이용을 해서 논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 여기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Z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제 설명이 이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이런 생성 모델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자기만의 그 논리를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VA의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 베이즈 룰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한번 여기가 이제 베이지안 룰인데 여기서 특히 여기 있는 부분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약간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X 데이터를 기분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분포, 그런 거를 좀 학습하자.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는 사실상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대 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완벽한 그 특성들을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성 모델을 하고 싶은데 김보성이라는 학생의 얼굴을 그냥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과연 정말 명확하게 내가 김보성의 얼굴을 딱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 모델을 알고 있으면 저희는 더 이상 뭐 이런 걸 학습하고자 하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신의 영역이죠. 신은 알았겠죠. 약간 저희 그런 짤 있잖아요. 막 사람 만들 때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다 막 이거 쏟아부어 놓고 막 잘못하고 막 그런 짤 있잖아요. 그거 만들듯이 막 김보성을 만들려면은 하느님은 알았었겠죠. 뭐 부처님이라든가 누구라든가.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그렇게 어떤 데이터, 기분받은 X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Z의 분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 우항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요거랑 요거 라이클리우드랑 컨디셔널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요 두 개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모델 만들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에비던스 값, 요걸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요 에비던스 항은 계산이 안 된다.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항에 있는 값 중에 하나가 계산이 안 되니까 좌항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저 PZ 기분 X는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구나, 알아낼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자고 했던 게 이 PZ 기분 X를 알아내서 그 Z로부터 새로운 이미지 PX를 만들어내보자 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생성 모델은 끝이냐, 안 되는 거냐 라고 하기에는, 그랬으면 이런 논문 안 나왔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니까 약간 식을, 이게 명확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Q, 파이, Z 기분 X라는 인코더를 학습을 하자. 명확하게 이거를 계산할 순 없지만 이것을 약간 서로게이션 하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어떤 함수를, 어떤 분포를 우리가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VA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가 명확하게 구해질 수 없으니까 에비던스 텀으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었던 에비던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값인 엘보, 요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 아래를 엘보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거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갖다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면은 조금 우리가 요 어떻게든 서로게이션 또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했었던 요 인코더가 어느 정도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따라가면서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VA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VA가 이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추다 보니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약간 이거 베이지안 룰에다가 조금 끼워 맞출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 에비던스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PX라는 에비던스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엘보라는 텀을 이용을 해보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엘보가 뭔지 정작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게, 엘보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죄송해요. 엘보 같은 경우, 네, 엘보를 한번 유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PX를 일단 우리가 이 에비던스가 왜 안 되는지, 왜 그거를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Z랑 관찰 가능한 데이터 X,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P, Z, X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하필 골라졌고, 그거로부터 하필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물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타날 가능성, 그런 느낌으로 이제 PZX, Z,X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직관적으로는 왜 PX, Z가 여기서 나오는지는 사실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널리제이션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PX만 들어있는 요거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은 하거든요. 수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Z와 X라는 거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마지널리제이션이라는 그 공식을 통해서 한번 에비던스인 PX를 구해보는 과정을 한번 도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도는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ZX 요거로부터 PX라는 에비던스를 한번 구해보자, 시도는 해보자 라는 식으로 두 가지 정도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마지널리제이션 아웃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그냥 확률의 체인룰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확률의 공식이에요. 저것들은 그냥 베이지안 룰이라고 봐도 되고요. 바꾸면 다 베이지안 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가지고서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또는 에비던스를 유추하는 공식을 짜볼 수는 있다. 근데 첫 번째 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렇게 됐을 때 저 px, z 이 안에 들어가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식 있잖아요. 요게 조금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z가 반드시 1차원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특징 이런 걸 했을 때, 일단 사람 얼굴 특징 저희가 생각해도 눈, 코, 입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VA에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 차원을 20디멘전으로 놨었고요. 어쨌든 이 Z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그러면은 이 적분이 지금 간략하게 Z가 1차원일 때를 고려하고서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PX를 명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이 막 20개까지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값도 실제적으로 좀 이게 아니라
X의 Z1, Z2, Z3 이런 식으로 그게 모든 게 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체인룰 가지고서 했을 때 뒤에 컨디셔널 쪽에 막 19개, 20개 이렇게씩 막 컨디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막 뭘 나타내고 할 수가 없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냥 마지널 아웃이든 그 다음 두 번째 체인룰로 에비던스를 구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 있는 게 아까 저희가 못 구한다고 했던 바로 그 포스테리어라서, 네. 포스테리어가 다시 또 들어가죠. 포스테리어를 못 구하니까 에비던스를 못 구해서 포스테리어를 못 구해.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구해보자. 에비던스를 구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어떻게든 찾아볼까 해가지고 에비던스를 나타내는 식을 했더니 그 안에 또 포스테리어가 있어. 당연히 서로 안 되겠죠. 닭도 안 되고 달걀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애초에 논의해볼 가치가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에비던스를 계산할 방법이 도무지 없네. 뭐 안 된다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인코더, 여기는 엘보, 그래서 라이클리우드의 프라이어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한번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보자라고 썼던 거에서 이제 여기에 드디어 엘보 텀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비던스는 직접 이용하는 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에비던스는 어떻게 계산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그러면 에비던스가 아니라 에비던스를 포함하고 있었던 식인, 에비던스 안에 포함되어 있던 식인 엘보, 요건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엘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엘보였고, 그래서 엘보의 식은 결과적으로 일단 엘보라는 거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는 말인데 정말 말 맞다나 로어 바운드라는 게 하한값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는 에비던스의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값인데 에비던스보다는 반드시 작은 어떤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요, 이 엘보를 만약에 정말 잘 학습해가지고 에비던스와 완전히 같은 값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저희가 아까 에비던스는 구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엘보가 사실상 완전히 에비던스가 되면서 이 두 개가 같아지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저희가 구할 수 없다고 했었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인 PZ 기분 X 요것도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고 사실상 우리가 현실 세계 문제를 푸는 데에서는 거의 뭐 그냥 100%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뭐 1차원 이런 걸 가지고 Z 1차원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면 심지어 그래도 불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보의 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엘보는 그냥 이런 공식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엘보 텀을 그냥 갖다 줘버리면은 뭐 이해가 안 가죠. 뒤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에비던스랑 관계까지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했어요. 이게 이제 로그 에비던스인데 그냥 에비던스라고 말씀드리고, 엘보 텀인데 엘보는 반드시 이 로그 에비던스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엘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뭐 엘보를 먼저 설명은 했어. 근데 엘보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 엘보가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서 엘보를 유도할 수 있다. 첫 번째 젠센 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KLD 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젠센 부등식 이용하는 방법은 직관적이지가 않고 뭐 수직 자체는 간단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더 수월하다고 해서 엘보를 유도를 해봤었고, 엘보 유도하는 공식 자체는 사실 뭐 여기서 나오는 거를 다 따라서 한번 써보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그거는 따로 나중에 진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말씀을 뭐 이해가 안 되면은 따로 물어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게요. 그렇지만 일단은 엘보라는 게 여기 에비던스잖아요. 얘는 에비던스로부터 어떻게 공식들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옆에 이 친절하게 되게 설명이 많이 잘 돼 있어요. 진짜 논문에서는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요거는 요거 갑자기 이렇게 설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에비던스가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이 부분이 중요했죠.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가 KLD 텀이에요. 요거를 먼저 살펴봤을 때 이 KLD 텀이 일단 첫 번째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죠. P, Z 기분 X,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그거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 분포 Z. 네, 그거였는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없다 했죠.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불가능하다 했죠. 어떤 분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방하고자 해서 우리가 인코더 구조인 Q 파이의 Z 기분 X 요거를 학습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의미적으로는 맞죠. DKL이 두 분포 사이의 어떤 거리는 아니지만 두 분포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척도로서 사용되는 지표니까 이 두 개가 지금 텀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두 분포가 최대한 같아지길 원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두 분포 중에서 이 뒤쪽에 있는 이 분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은 의미적으로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되길 원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 구할 수는 없는 텀이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 텀이 있죠. 근데 이 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 하나가 여기가 지금 에비던스인데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요. X라는 데이터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그냥 완벽하게 결정되는 상수예요. 그래서 뭐 따로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김보성 얼굴이 나올 확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한 0.012, 0.12 이런 상수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그냥 결정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5라고 할게요. 처음에 뭔가 정해졌을 때 0.5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하길 원하는 텀이고 처음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4라고 할게요. 그랬으면은 0.5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텀인 요게 엘보고 요거가 0.1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췄어요. 예를 들어 0.1 정도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0.4로 올라가야 되죠. 이런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KLD 텀이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면요. 이 앞에 있는 엘보 텀은 반드시 맥시마이제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요거 이 두 분포가 같아지길 원해서 DKL 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직접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옆에 있는 엘보는 구할 수 있는데 엘보랑 DKL의 관계가 얘는 미니마이제이션 될 때 얘는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엘보는 구할 수 있겠다. 엘보가 맥시마이제이션 될 때는 DKL은 미니마이제이션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DKL이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걸 갖다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미니마이제이션 되지 않겠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요 두 분포가 완벽하게 같아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 비슷하게 그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게 드디어 왜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느냐가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됐던 거고. 그래서 왜 우리가 엘보가 왜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까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KLD 텀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식 대신에 왜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채택을 했었는지 그것도 여기 두 개를 요 식을 유도를 하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하는 거라서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를 수도 있지만 다시 차근차근 자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이 알겠어. 엘보라는 텀이 뭔지도 알겠고 뭐 구하는 방법도 알겠고 유도하는 방법도 알겠고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인 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네가 설명하는 거는 다 엘보 텀이지 뭐 VA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엘보를 실제로 VA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학습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던 거고. 근데 엘보 텀 자체가 요건데 사실 요 텀은 저희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했을 때 조금 난해하죠? 이게 뭐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해석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한 체인룰 같은 거랑 익스펙테이션 스플리팅을 통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그 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냥 이게 엘보 텀인 거예요. 엘보예요 이게. 엘보가 리컨스트럭션 텀과 프라이어 매칭 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구나. 한 번 더 디컴포징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앞에서는 엘보 텀에 나왔었던 여기는요. 요 KLD 텀은 구할 수가 없다 했어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요 엘보를 한 번 더 디컴포지션 한 그거가 그 식이 바로 이제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KLD 텀의 값은 전혀 여기랑은 무관한 거예요.
어쨌든 엘보를 한 번 더 디컴포지션 하니까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텀과 프라이어 매칭 텀으로 다시 나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나오는 프라이어 매칭 텀에는 뒤에 있는 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죠. 요거는 저희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설정하는 값이에요. 내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뭐 멀티노미얼 베르놀리로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구조는 맞춰야 되지만. 아니면 제일 보통 VA에서는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냥 최소한 인코더에서 나오는 요 값들이요, Z가 얻어질 때 최소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내가 이 PZ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것도 파라미터도 설정하고 싶어. 나는 값이 평균 2에서 분산 2를 가지게 만들고 싶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걸 따르게 싶다면은 내가 PZ에다가 그런 분포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프라이어 매칭 텀은 내가 설정한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인코더에서 얻어지는 Z의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최대한 유사한 텀이 되도록 강제하는 그런 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리컨스트럭션 텀 같은 경우는 인코더가 학습해서 어떤 Z를 뱉어내잖아요. 그 특성 Z를 뱉어냈을 때 그걸 다시 디코더 단에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 디코더 단에서 다시 원본 이미지 X를 복원하는 학습을 해요.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뱉어낸 이 Z가 실제로 이 원본 이미지 X를 다시 복원하는데 얼마나 잘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단위죠. 그래서 얼만큼 그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느냐, 원본의 인풋으로 넣어줬던 이미지가 아웃풋에서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텀이 바로 리컨스트럭션 텀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엘보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VA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인풋되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거를 인코더가 학습을 해서 그 이미지에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학습한다.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Z를 뭐 1개부터 뭐 VA에서는 Z를 20개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고, 요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레이턴트 차원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람의 얼굴 특성을 뭐 5개로 하겠다, 10개로 하겠다 해가지고 점점 더 꼼꼼해지면 꼼꼼해질수록 그 특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얼굴을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학습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그 코스트가 늘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Z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이 Z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의 특성, 뭐 커스터마이징 할 점수 같은 걸 딱 넣어서 그 벡터를 디코더에다가 갖다 태우면은 만약에 그 특성이 건우의 얼굴을 나타내는 특성이었으면 건우 얼굴이 나올 거고, 보성의 얼굴을 나타내는 특성이었으면 보성의 얼굴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이 된다. VA는 그런 구조로서 학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엘보 텀은 리컨스트럭션 텀과 프라이어 매칭 텀, 그러니까 VA에서 엘보 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리컨스트럭션 텀은 우리가 전달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부터 처음 인풋된 데이터 X가 얼마나 잘 복원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의 의미는 학습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디스트리뷰션이요,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퀄리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복원하고 싶은데 Z가 전혀 학습이 안 됐어요. 그럼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뭐 이상한 개구리 사진이 나오게 만드는 Z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은 그냥 이상한 전혀 알 수 없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Z, 내가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한 Z 공간이 얼만큼 사람의 얼굴의 특성을 나타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냐를 얼마나 잘 학습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이 프라이어 매칭 텀 같은 경우는 학습되어서 나오는, 인코더로부터 학습되어서 나오는 Z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내가 설정한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랑 얼만큼 일치하는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Z가 인코더가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여기서는 왜 굳이 다이락 델타 펑션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이락 델타 펑션은 뭐냐면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3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데선 하나도 값이 안 나오다가 3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요런 게 이제 다이락 델타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예로 들면서 하면 인코더가
아웃풋 내는 Z의 값이 전부 다 어떤 이미지를 넣던 간에 그냥 뭐 예를 들어 3에서 그냥 3, 3.001, 3.01, 3.0001, 3.11, 2.9998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려가지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그거는 제대로 된 학습 모델이 아니겠죠. 그런 느낌으로써 최소한 내가 이 Z가 내뱉어지는 Z가 최소한 그래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따르게 강제를 할게 라고 하면 그렇게 강제를 하는 텀이 이 프라이어 매칭 텀이라고 해요. 요거 제가 이월석 박사님 강의를 좀 들어보면은 분명히 뭔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텀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뭐 엘보 텀이었고, 그래서 엘보 텀을 가지고서 뭐 실제로 VA에서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왜냐면은 엘보 텀이 그래 이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엘보가 학습이 되려면 맥시마이제이션 하려면 어떤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다며. 값이 있어야 맥시마이제이션이 될 거 아니야.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디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그리고 요거 요 세 개의 이게 지금 P, Q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포를 나타내잖아요. 그 분포를 나타낸다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한다는 건데 우리가 저걸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포인지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VA에서는 어떻게 설정했느냐? 인코더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근데 다이어고널 코베리언스 요거는 조금 이해 안 되시겠지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VA에서 Z가 20차원까지 있다고 했었죠. Z1부터 Z20차원까지 있다고 했었죠. 근데 각각의 특성이 다른 차원에는 다른 Z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설명하기 조금 까다로워서 따로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은 따로 질문을 받고 공부를 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냥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인코더는. 그리고 프라이어도 마찬가지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다. 그래서 요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VA에서 설명을 위해서 가져온 그 논문에서는 디코더 같은 경우는 멀티베리에이트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이유는 흑백 이미지의 엠리스트 사진을 만드는 걸 예시를 가지고서 했었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안에 0이냐 1이냐 1이냐 0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여러 개가 있는 이거 같은 경우 뭐 25가지의 특성이 있는 0, 1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동전 던지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멀티베리에이트 베르놀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텀을 갖다 넣으면요 얘네들은 각각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이건 명확한 자기만의 PDF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멀티베리에이트 베르놀리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자기만의 함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이 특성들만 집어넣으면 이 값만 집어넣으면 그게 얼만큼의 확률이 나올지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수식으로서 변경이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값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생각하자면 모든 Z를 다 고려해서 모든 Z가 나올 확률에다가 실제로 그때 X가 나올 가능성 곱해가지고 그걸 뭐 다 더해준 뭐 그런 게 이제 확률에서의 expectation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거 생각해보면요. 주사위가 뭐 expectation을 해보면은 3.5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6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6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의 1 곱하기 6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값이 이제 주사위의 expectation인데 이거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봐야 확률이 6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PMF로서 그쵸. PMF로 그냥 정해져 있는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익스펙테이션을 직접 손으로 해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한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Z가 차원이 뭐 20개인데다가 심지어 걔네들이 다 그게 아니죠. 그 PMF도 하고 PDF죠.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계산하기가 실제로 이 익스펙테이션을 진짜 명시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번 시행을 해서 얻어지는 그 값을 평균 내가지고 그냥 그걸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주사위를 제가 그냥 100만 번을 던져요. 그리고서 다 나온 값을 싹 더한 다음에 100만으로 나눠요. 그럼 3.5가 나와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얻은 익스펙테이션 3.5랑 시행을 통해서 얻은 3.5가 몇만 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유사할 거다.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익스펙테이션 식을 다 계산해가지고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시행을 통해서 얻자라는 게 지금 여기 어프록시메이션 돼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 시행을 통해서 얻는 식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은 시행을 통해서 얻으려면은요 약간 그게 필요한 거죠. 이 텀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Z가 일단 한번 모시기가 들어가야 돼요. Z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Z로부터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가 실제로 내가 인풋한 그 이미지랑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계산하는 텀이 이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방금 여기서 드린 예시처럼 주사위를 막 여러 번 던져서 3.5를 만들려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Z를 막 여러 번 넣어줘야 돼요. Z를 1도 넣어보고 1.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0.4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리컨스트럭션 텀을 싹 모아가지고 그걸 기대값으로 쓰겠다는 거였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Z를 여러 번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Z를 L번 뽑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아까 Z가 뭐였었냐면은 조금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갔지만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Z를 뽑아낼 수 있는 Z 값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평균과 분산 값을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결정되어서 우리는 Z는 그러면요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Z를 샘플링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값을 학습을 하면 이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결정 지을 수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Z를 한 번씩 샘플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데 문제는 Z를 이렇게 그냥 샘플링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 딥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은 무조건 백프로파게이션, 편미분을 이용한 백프로파게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조정하고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냥 Z라는 어떤 값을 이런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뮤 플러스 분산 이런 분산을 가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Z를 하나 그 다음 Z 이렇게 뽑아내버리면요 이거는 컴퓨터 쪽에서는 약간 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값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편미분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요 구조에서 이 부분에서요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뒤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탁 걸려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쪽은 업데이트가 되지도 않고 애초에 이게 아마 에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샘플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한 게 뭐였냐면은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었던 거예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은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 다 이해 되시나요? 요거는 평균과 분산이 있는데 요거를 Z를 뽑아내려고 했었는데 뽑아내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백프로파게이션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트릭인데 저번에 건우가 나와서 열심히 설명해줬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결과적으로 진짜로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준 인코더를 가지고 학습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Z 그것들을 이제 뽑아서 가져온 거죠. Z를 학습을 하고 그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Z0 첫 번째 Z 값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다 넣어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실제로 약간 이런 특성 쪽에서는 이런 값들이 주로 나오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점점 2랑 닮은 것들이 나오다가 이쪽에서는 1, 9, 8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런 학습이 가능한 게 VA였다. 그런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벌써 30분이나 갔네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새로 할 내용으로서 이제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인코더가 나와요. 오토 인코더.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저희가 뭐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DDPM의 노테이션 같은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기본적인 구조 개념도 이해하기가 좀 좋고요. 일단 뭐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빨간색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이미지로 빨간색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꼭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빨간색 자동차를 바로 나타내는 그거 하나의 레이어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니지 않을까? 뭔가 이런 느낌?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만들 때 첫 번째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특성들 중에 하필이면은 색깔을 의미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색깔로부터 여기서도 또 색깔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빨간색을 제일 많이 내뱉는 그런 분포가 또 이제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얻어진 이 Z가 이제 디코딩이 되면 어떤 빨간색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빨간색 자동차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 Z라는 게 꼭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이턴트 베리어블 Z2도 만들고 그거의 하위 속성으로서 이렇게 이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학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게 이제 하이라키컬 VA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그냥 VA에 있었던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 Z층 있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쌓자고요. 그냥 이거 확장만 하자고요. 이렇게 된 게 그냥 하이라키컬 VA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피규어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VA에서는 X를 받아서 Z를 내뱉었죠. 뭐가? 인코더가. 근데 이 Z로부터 다시 디코딩을 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구하는 학습을 했었죠. 뭐가? 디코더가. 네. 그래서 Z 기분 X고 여기는 죄송해요. X 기분 Z고 여기는 Z 기분 X고 그렇게 됐던 건데, 요거를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냥 Z1을 일단 내뱉었어. 그럼 이 Z1으로부터 다시 Z2도 내뱉을 수 있고 Z2가 쭉쭉쭉 이어서 ZT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으로부터, 그리고 ZT에서 ZT-1을 복구하고 쭉쭉쭉 와서 Z2, Z1, 마지막에 원본 이미지 X 이거를 복원하는 학습, 이거를 했을 때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덜 추상적인 개념의 특성까지 되게 깊게 학습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개념으로서 나왔던 게 바로 하이라키컬 VAE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하이라키컬 VA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만 설명할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마코비안 특성이라는 거를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건우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저한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했어요. 뭐 그날은 그럴 수 있죠. 한 0.8% 한 80% 확률로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가 화요일 날도 오더니 형 짜장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어제 먹었잖아. 그래도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한 10% 확률로는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건우가 미쳐가지고 수요일도 오더니 형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가 가서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요. P 예스일 확률 뭐냐면은 월요일도 짜장면, 화요일도 짜장면, 수요일도 짜장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는 이거를 다 고려를 하죠. 어느 정도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컨디셔널에 그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더 이전에 있었던 것들까지도 더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 세계에 저희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하지만, 모든 걸 이제 약간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건데 그런 걸 고려를 하지만,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진짜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컨디셔널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저희가 수식으로 손으로 풀어내는 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상 너무 복잡해지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내가 수요일날 짜장면 먹을 확률은요, 그거는 그냥 화요일날 내가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만 고려하자, 월요일까지는 고려하지 말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월요일에 짜장면 먹은 건 지난주 일요일에 뭘 먹었는지만 고려해서 확률을 나타내고,
내가 화요일에 먹을 건 바로 어제인 월요일에 뭘 먹었는지만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틀 지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가정이 바로 마코비안 가정으로 마코비안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 Z2를 구할 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Q Z2 기분 Z1, X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나타내려면요. Q ZT 기분 ZT-1, ZT-2 쭉쭉쭉쭉 ZT Z1 X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절대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풀어 쓰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식으로 어느 정도 전개해서 그것과 얼추 맞는 형태의 수식을 가지고서 뭐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짠다던가 아니면 전개를 해나가던가 이거가 해야 되는데 이거 와가지고 계산해 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앨런 튜링 와도 못하죠. 이거 못하죠. 이거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바로 이전에 있는 시퀀스가 그 다음 시퀀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코비안을 채택을 하고 여기서도 그래서 Z2라는 거는 반드시 그 바로 이전 스텝인 Z1의 영향만 받는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각각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조건부가 다 하나씩만 붙게 되는 거예요. 네, 요런 가정을 붙는 게 마코비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Z를 여러 개로 쌓아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하이라키컬 VA였고 그래서 요 구조가 바로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를 그렇게까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DDPM이 어떤 구조인지 DDP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하려는 거라서요. 여기서는 사실 노테이션을 조금 보고 가는 게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VA 공부할 때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PX, Z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여기에 콤마 Z가 하나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VA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레이어가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하이라키컬 VA 같은 경우는요. Z가 여러 개가 됐죠. 그거를 그냥 표현하는 식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자. px, z는 1부터 t까지 있다. 원래 기존의 VA는 z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z1인 거죠. 근데 지금 1부터 t까지 있다. 사실 근데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도 만약에 내가 이 t를요 그냥 1로 설정하면 그게 그냥 VA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게 VA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돼요. 뭐 요거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냥 그거예요. 이게 뭐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수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전개된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이 전부 다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왼쪽에 있는 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오른쪽으로 풀려요. 그냥 그런 그냥 공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 공식이고 저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이제 P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일로 돌아오는 게 P였구나 라는 거. 그래서 ZT로부터 라지 T로부터 다시 원본 이미지 X를 복원하러 오는 디코더 구조가 P, 그 다음에 인코더 구조가 Q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고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거 절대 이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고 잠깐 멈춰가면서 생각을 해야 이 노테이션이 이해가 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마코비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 볼 거는 그러면 이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VA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엘보 텀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엘보 텀을 유도하는 식만 그냥 한번 잠깐만 살펴보자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형태죠. 에비던스였는데 그 에비던스에다가 뭐시기 저시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KLT 텀까지 유도를 해봤지만 굳이 여기서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공부할 거 아닌데 우리가 왜 뭐 KLT 텀까지 볼 필요 없지 않느냐? 여기서는 그냥 젠센 부등식 그냥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엘보 텀 유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건 거죠.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에서의 엘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물론 이것도 또 풀어보려면은 아까 저희가
VA에서 엘보 풀면 리컨스트럭션 텀이랑 무슨 뭐 프라이어 매칭 텀으로 풀린다 했죠? 얘도 풀면 똑같이 그렇게 풀릴 거고 뭔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엘보가 이거구나. 똑같이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MHVA에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마코비안 프로퍼티 아래에서 쌓아서 하는 학습도 가능했다만 알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 이런 노테이션이 있다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DDPM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DDPM인 거예요. 뭐냐면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약 조건을 붙이면요, 그게 이제 DDPM이 돼요. 뭐냐면은 요게 그래서 MHVA인데 요게 DDPM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노테이션이 차이 나는 게 보면요 여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뭐죠? 다 X로 바뀌었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레이턴트 디멘전 is exactly equal to the data dimens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들어가는 처음 들어가는 데이터 X0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VA 같은 데에서는요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리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차원이 축소가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오토 인코더가 차원 축소를 애초에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했던 거고, 그거에서 파생된 모델이다 보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Z, VA에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일단 한번 차원을 축소시키는 개념이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원본 이미지는 2만원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20차원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아까 VA는 Z가 20개니까 그런 느낌인데, 물론 네네 명확하게는 아니에요. 명확하게는 학습 자체에서는 뮤랑 분산이 나오는 거니까 40차원이 되려나요? 뭐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 DDPM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디멘전이요, 레이턴트 디멘전이 처음 들어가는 인풋 디멘전이랑요 반드시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1번에서든 여기서든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굳이 Z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있나? 굳이 Z라는 노테이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차피 X 시퀀스별로 X0 그냥 X1, X2 쭉쭉쭉 해서 뭐 X 라지 T로 바꿔도 뭐 여기 문제될 게 있나요? 전 없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테이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The structure of the latent encoder at each time step is not learn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앞으로 가는 인코더 단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학습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단은 인코더 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코더 단은 더 이상 학습될 필요가 없어요. 인코더는 학습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DDPM의 구조 자체가 그냥 이쪽을 이제 제가 용어를 좀 헷갈려서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할 수 있는데, 인코더, DDPM에서의 인코더는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워드 프로세스 또는 인코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이 과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설정한 노이즈 레벨 따라서, 노이즈 스케줄러 따라서 그냥 그 노이즈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 그림으로만 보면은 바로 이해돼요. 이거예요. 그냥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XT까지 갔을 때 이 이미지 있잖아요. 크기가 어떻죠? 완전히 동일하죠. 여기도 크기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크기는 픽셀의 사이즈인 거예요. 픽셀 사이즈가 줄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게 아까 그래서 X0 이것도 그냥 XT라는 레이턴트로 나타내자. 이거 XRGT라는 레이턴트로 나타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Z라는 노테이션으로부터 T라는 노테이션으로 그냥 X라는 노테이션으로 그냥 다 바뀐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가면 갈수록 점점 노이즈 끼죠. 중간에 노이즈 전달하다가 XT쯤 가니까 이 정도 노이즈 끼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더 해서 최종적으로 X 라지 T, 우리가 설정한 라지 T까지 가게 되면은 저렇게 완벽하게 노이즈가 남아있는, 완벽한 노이즈만 남아있는 이미지가 되는 것. 이런 구조가 바로 DDPM의 전반적인 구조인데, 전반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노이즈 계속 줬었잖아요. 근데 노이즈 주는 게 무슨 학습이 필요한 건가요?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이즈를 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리니어한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이미지에다가요, 아무 의미 없는 평균은 0, 분산은 1인
그런 각 픽셀별로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계속 더해서 라지 T번 더 하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이즈가 점점 끼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지 T만 설정해주고 실제로 노이즈가 얼만큼 정도씩 낄지만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우리가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처음에 전달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전달만 해주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서 라지티에서는 완벽하게 노이즈가 되어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 인코더에서 포워드 프로세서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학습할 파라미터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파이널 T 타임 스텝 T에서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된다. 그냥 이거는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냥 결국 라지 T까지 갔을 때는 맨 마지막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냥 저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게 이 세 가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MHVA에서 세 가지 조건이 추가돼요. 요 방금 말한 거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Z가 아니라 이제 X로 표현하자.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부터는 사이즈가 X0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지 T까지 그냥 다 똑같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X로 가자라는 느낌. 두 번째, 인코더 또는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더 이상 학습될 파라미터를 가지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가 그냥 얼만큼 노이즈를 줄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몇 번을 줄지를 라지 T를 설정을 해주면 그거에서 마지막 조건인 세 번째가 만족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맨 마지막 라지 T 이미지는 그냥 완벽하게 노이즈가 낀 이미지가 된 그게 만족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구조를 DDPM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DDPM의 전반적인 구조가 된 거예요. MHV에서 세 가지의 조건이 붙은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수식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DDPM에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가 어떤 T스텝에서의 노이즈 이미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X0가 원본 이미지, XT는 T번만큼 가가지고 노이즈가 낀 이미지, X 라지 T는 완벽한 스탠다드 노이즈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Z라는 노테이션을 쓸 이유가 있느냐? 그냥 X에서 출발해서 X0가 원본이고 X1 노이즈, X2 노이즈, XT 노이즈, XT-1 노이즈, X 라지 T 노이즈, 결국 마지막에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표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MHV에서 사용했던 그 노테이션에서요, Z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X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MHV에서는 약간 이거 인코더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인코더 단이죠. 인코더 또는 포워드 프로세스 단. 근데 거기서 이 Z라는 것들을 그냥 다 X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저희가 이제 Z라는 노테이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X0가 되고 여기도 X1이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여기가 Z고 여기는 X여가지고 이 안으로 포함이 될 수 없었던 게, 여기가 둘 다 X1, X0 이렇게 되니까 여기 다 XT, XT-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그냥 포함이 돼서 원래는 T가 2부터 라지 T까지였던 게 그냥 T가 1부터 라지 T까지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노테이션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따라오기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이 노테이션이 무슨 그건지 따라오는 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각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겠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약 조건으로부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DDPM에서의 포워드 프로세스는 학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학습할 그 파라미터 자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다만 하이퍼 파라미터로 얼만큼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줄 건지 그거는 전달을 해야 되고, 라지 T가 얼마나의 스텝을 가질지 그것 정도는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 노이즈가 얼만큼 줄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준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학습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내가 주는 노이즈 강도가 그 노이즈 스케줄러가 정말 학습하는데 최적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해봤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부하는데
그냥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의미적으로 좀 보면은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xt 이미지의 평균값은요, xt 이전, xt-1 이미지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거보다는 이전의 이미지는 조금 노이즈가 덜 낀 이미지였잖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노이즈, 그러니까 분산값을 가져다가 집어 넣으면은 그 다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수식적으로만 나타내면 그냥 이건 거예요. t-1 스텝에다가 뭐 어떤 약간의 개수, 요 개수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요 베리언스 프리저빙을 위한 개수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베리언스를, 그러니까 노이즈를 잘못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버렸는데 벌써 막 거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그러면 학습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첫 번째에서 다음 이미지로 갔는데 노이즈가 너무 약해. 그래서 뭐 이거를 이까지 가려고 하니까 막 t가 막 20만 번 이렇게 가야 돼. 막 그러면은 그것도 학습이 상당히 골 때려져요. 왜냐면 뒤쪽에서 네, 하여튼 골 때려져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라지 t를 가지면서 적절하게 t에서 t1으로 t2로 x1에서 x2로 x3로 가면서 그게 적절한 노이즈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노이즈를 만들도록 하는 그 개수가 바로 네, 제가 여기서 설정하는, 저희가 설정해야 하는 요 알파 t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 베리언스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노이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만큼의 노이즈, 그 다음엔 이만큼의 노이즈. 그래서 이 알파 t는요, 각 타임 스텝 t별로 다 달라요. 다양해요. 베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라지 t가 뭐 1000이면 우리가 알파 1부터 알파 1000까지 다 그냥 손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린스페이스라는 걸 함수를 통해서 그냥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네, 함수로 그냥 1000개의 값을 다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서 전달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실제 코드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포워드 프로세스 따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포워드 프로세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요런 것들 있죠. 이 분포는 그래서 요걸 분포로 표현하면, 수식적으로 분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근데 평균이 뭐냐면 그 이전의 이미지의 값을 가지고 약간의 분산을 줘가지고, 약간의 분산을 줬다는 거는 이 평균 값에다가 어떤 픽셀은 플러스가 약간 되고 어떤 픽셀은 마이너스가 약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 이미지를 내뱉은 게 바로 XT가 되는.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서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결국에 이렇게 돼요. 잠깐 네네. 잠깐 궁금한 게, 네.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Q는 사실 학습해야 될 게 아니고 뭐 네. 알파라는 값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든 뭐든 주면 저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데 저런 좀 변형된 평균과 분산을 따르는 네. 그 분포에서 샘플링된 어떤 값인 거예요? 샘플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사진 3개 아니요.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코드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링 되는 것처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드 자체에서는 그냥 더해요. 그냥 진짜 그 0,1 그거 0,1은 아닐 테고 요 분산을 가지는 그걸 가지고 와서 똑같은 크기를 그 이미지끼리 이렇게 더해버리는, 엘레멘탈 와이즈로 더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맞아? 모르지? 알아? 코드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렇거든요. 이전에 어떤 하나의 픽셀을 나타내는 값이 있었으면 네. 걔에다가 특정한 저런 뭐 값을 더해가지고 네네네. 그냥 걔를 좀 변형시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코드에서는 저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아직 다 설명한 게 아니라서 코드에서는 마지막에 0부터 T 차원까지 다 압축하는 그 테크닉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그냥 딱 하나만 딸깍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바로 T1부터 T까지 이제 계속 그거 해서 다 더하는 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고, 나중에는 그걸 다 더하는 방법을 저 분산 매트릭이 저렇게 생긴 이유가 저거 다 한꺼번에 더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노이즈.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거를 구현해놓은 코드를 용영해 보면. 근데 저도 이게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는 그냥 수식대로 보면 그냥 샘플링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각 픽셀별로 생각하면은 샘플링을 했다고 해도 사실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개수 t가 있는 거라서 알파 t가 있는 거라서 샘플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코드를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이론 공부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 px 라지 t만 완전한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도록 하는 개수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 단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집어 넣어놔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아까 있었던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제가 뭐 x, z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VA를 시작을 했었고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에서는 z가 1부터 t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Q잖아요. 포워드 단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그 백워드 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에서의 백워드 단은 우리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더 이상 이제 저희가 Z라는 노테이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XT나 X1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거 우리가 DDPM에서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아 이렇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여전히 이 PXT는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유가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잖아요. 이 뒤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걸 데려오고 얘도 이렇게 가져오고 얘도 이렇게 가져오고 근데 얘는 뒤에서 가져올 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컨디셔널로 줄 건 없어요. 컨디셔널로 줄 건 없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그 조건 뭐라고 했었죠? 파이널 타임 스텝 t에서의 이미지는 반드시 스탠다드 가우시안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빠져있는 요거는 뭐냐면 얘가 파이널 이미지잖아요. 그거의 분포잖아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네. 그냥 0벡터에다가 그냥 그 단위행렬을 코베리언스로 가지는 네, 그런 분산이 된다. 분포가 된다. 그래서 얘는 따로 이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요게 DDPM의 어떤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말한 게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세요.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네, 결과적으로 DDPM의 포워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구조만 말씀드리면 인풋된 어떤 원본 이미지 X0가 있어요. 그거를 타임 스텝 T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요. 이걸 노이지피케이션이라 해요. 그때 이제 노이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튀지 않도록 너무 심각한 노이즈가 초반부터 막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약한 노이즈만 끼지 않도록 그걸 조절해주는 인자가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전달해주는 알파 T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이즈의 수준은 각 스텝 T별로 편차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근데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서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들어가는 노이즈 수준이 너무 급격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것도 저희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T스텝이 지났을 때 라지 T에서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얻어지면 된다. 네, 요게 포워드 프로세스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규어로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원본 이미지 X0가 있고 노이즈 주고 XT 스텝에서의 노이즈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라지 T 스텝에서의 노이즈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 그 다음에 그거에서부터 조금 복원 T까지 복원하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X0 원본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백워드 프로세스 단. 근데 이 포워드 프로세스 단은 우리가 애초에 입력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그냥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학습할 모델이 없어요. 학습할 필요가 없는 단이고 대신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단은 뭐냐면 이쪽 백워드 프로세스 디코더가 디노이징 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디노이징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학습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DDPM에서도 마찬가지로 VA나 하이라키컬 VA처럼 엘보텀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DDPM이 엘보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쉴까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